자,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험, 이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보는 건가? 아니면은 앞으로 시험을 볼 사람들이 보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이 시험 잘 봤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거의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모의고사가 상법의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풀이하고 막판에 마지막 정리를 하실 문제풀이 갖고 하실 분들은 기출문제집 갖고 하지 말고 모의고사 갖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도 그거예요. 거기에 빠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도 다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문들이 다 이제 출제 포인트, 해당 내용에도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조문에도 포인트가 있고 판례에도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들이 탁탁 부각되도록 지문을 만들어 놔갖고 그걸 문제를 봤으면은 그 내용들을 다 알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요 본 시험에서 포인트를 다 짚어갖고 출제를 했어요. 포인트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묻는 거는 뭐 거의 없어요.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포인트를 벗어나서 묻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본 사람들은 시험 잘 봤을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풀어보죠. 다 풀 수는 없고요. 틀린 지문 위주로 해갖고 좀 풀어볼게요. 뭐 옳은 것도 몇 개는 했는데 대부분 이제 틀린 거 위주로 했어요. 자, 보시죠. 1번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하고 리을 볼게요. 기억.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이건 틀렸죠? 이거는 당연상인이죠. 자, 우리 상인인지 여부 검토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첫 번째 우선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회사라고 하면 무조건 상인이에요. 회사에는 상사회사하고 민사회사가 있죠.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고 상자회사는 이제 그 당연상인이 되는 거죠. 회사의 경우 40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은 상사회사가 되는 거고 당연상인이고요. 40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은 민사회사가 되는 거죠. 의제상인이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아니다, 자연인상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느냐 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느냐 요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출판에 관한 행위 이걸 영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출판에 관한 행위가 40조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상인인 거고 없으면은 의제상인인 거죠. 당연상인든 의제상인든 다 영업으로 해야 돼. 영업으로요. 그건 공통점이야. 자, 출판에 관한 행위는 46조에 있어요. 46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상인이 되는 거예요. 리얼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 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죠?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 명의로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죠. 자기 명의로 하기만 하면은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영업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 피한정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영업 능력은 상실하죠.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움의 귀속 주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상인 자격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이 영업행위를 할 거고 그러면은 후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은 여기 피한정 후견인한테 귀속이 될 거라고. 권리움의 귀속 주체가 계속 되면 이건 상인 자격은 유지한다. 2번은 2, 3, 4 보도록 하죠.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3번까지 같이 보죠. 표현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둘 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지배인의 경우에
지배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부분 사용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수행인, 이거를 이제 부분 사용인이라고 부를게요. 부분 사용인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부분 사용인이 지배인과 다른 점 중요하다 그랬죠. 다른 점.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선 대리권의 범위.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부분 사용인은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그 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느냐.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부분 사용인을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사항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죠. 등기사항. 지배인은 등기사항이지만 부분 사용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죠.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분 사용인은 할 수 없다. 이 4가지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이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표현 지배인 재판상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 책임이라는 거는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인정을 하는 거라고. 표현 지배인, 뭐 표현 대리, 뭐 명의대리자의 책임, 뭐 이런 것들 다 표현 책임들이죠. 근데 그건 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근데 소송 행위, 이건 이제 거래 안전이 거래 행위가 아니잖아요. 소송 행위는 표현 책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번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한 경우에 하나여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우선 2가지 면에서 틀렸죠.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이거는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뭐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느냐? 아니요. 등기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등기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지.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다 모의고사에서도 다 나왔던 것들이야. 요걸 짚어갖고 내가 냈었지. 3번은 5번 보시죠. 틀린 거 위주로.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5번. 등기 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의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틀렸어요. 우리 37조는 외관주의 법리에 따른 거긴 한데 표현 책임은 아니에요. 표현 책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항상 충족이 돼야 돼요. 외관의 존재, 외관 존재에 대한 귀책 사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뢰, 이거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표현 지배인도 그렇죠. 표현 지배인, 외관의 존재는 뭐예요?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인 듯한 외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배인이 외관을 부여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영업주가 지배인인 듯한 명칭 사용을 허락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지배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었어야 되죠. 이렇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37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외관주의 법리에 따른 거긴 하지만 표현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는 귀책 사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등기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죠. 그렇다 하더라도 37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요. 뭐 4번은 패스하고요. 5번 보시죠. 5번은 2번 볼게요. 상법상 민법에 대한 상행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채무는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본다. 자, 이거 틀렸죠? 자, 우선 상행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건 민법하고 비교해서 우선 뭐 민법 얘기하지 말고 요 조문 내용만 갖고 보시죠. 우선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의 장소, 이건 그 지점이 이행 장소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점이 이행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지점에 찾아와갖고 거기에서 이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지점이 이행장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채무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행장소가 정해지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행장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그 지점이 이행장소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뭐 어느 장소로 한자,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제3의 장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행의 장소에 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그렇게 정했으면 거기가 이행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이행장소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토지 인도 의무다. 토지 인도 의무, 토지를 뭐 어떻게 뛰어다가 채권자의 지점에다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토지는 있는 장소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질상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다음에 특정물 인도 채무. 특정물 인도 채무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든 상법에서든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던 장소, 거기가 이행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지점이 이행장소다.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예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건 지금 원칙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6번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건 기억만 볼게요.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자, 틀렸는데. 자, 익명조합의 개념 요소 두 가지죠. 익명조합원의 출자 의무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영업자의 이익 분배 의무 요 두 가지가 익명조합의 개념 요소 두 가지예요. 익명조합에서 익명조합은 반드시 출자를 해야 돼요. 영업자한테. 영업자는 이제 익명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해서 이제 단독 기업으로서 영업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이윤을 익명조합한테 배분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개념 요소다. 자, 근데 이윤 배분과 관련된 지문이죠. 이윤 배분이라는 거는 영업 행위를 통해서 발생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많이 발생하면 많이 이윤 배분도 해주는 거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윤 배분 안 해주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윤 배분의 본질이에요. 여기 지금 이윤이 발생했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한다. 요건 이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이자 지급이지. 이자 지급이지 이익 분배가 아니다. 이익 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익명조합이 될 수 없다. 판례가 있는 거죠, 이건. 7번. 7번은 5번만 보도록 하죠. 대리상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 계약은 종료된다. 자, 틀렸죠? 자, 이거 선생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리상 부분 앞만 찾아봐도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상행위 그 앞부분에서 나오죠. 상행위의 경우에 상법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민법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해요. 근데 상법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대리권 요거는 본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소멸하지가 않죠. 뭐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뭐 얘기를 했었죠. 우선 신뢰관계가 그렇게까지 크게 요구가 되지 않고 상행위에서는 그리고 신뢰관계 유지보다 영업의 계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8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건 뭐 쉬운 거니까. 9번은 5번 보도록 하죠.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번.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룬 거, 모의고사에 없었던 거, 없었던 게 이제 몇 개는 있더라고. 요게 그 중에 하나예요.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건 그냥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기출 문제는 있었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 하나 정도 틀려줘도 돼. 지금 그 채점 해본 학생들 그 점수 분표표 보니까 80점 이상 받은 학생이 39%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 정도, 40% 가까이 돼요. 한 38점 몇 프로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점수 분포표를 보니까
뭐야 30점대 뭐 이런 학생들이 한 10% 정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50점도 못 맞은 학생은 사실 그 공부 안 하고 본 거죠. 그냥 시험 삼아 본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 85% 중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80% 이상을 받은 거예요. 상당히 잘 받았죠. 우리 학원 학생들만 그렇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 학원 학생들이 다른 학원 학생들보다 상품 시험 상당히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예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쉽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실질 경쟁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40%한 반수 정도가 80점 이상을 맞았으니까 상당히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내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하고 넘어갔어도 잘 받는단 말이야.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요런 거 하나 모르는 거 나왔다고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정답이 아닌 지문이야. 그러니까 그거 빼고 정답 쳐줘도 얼추 다 맞아요. 10번 상법상 회사의 업무 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리을 보죠. 니은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정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죠. 이거 유한 책임 회사로서 되게 좀 특징적인 거다. 자, 왜 그러냐? 자, 유한 책임 회사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명 회사를 준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 집행권 누구가 하느냐? 이건 한 명 그 내부 관계라고. 그러니까 한 명 회사랑 똑같아야 돼. 자, 한 명 회사는 어떤데? 한 명 회사는 사원이 업무 집행권을 갖죠. 그리고 사원 중에 사원 전부가 다 업무 집행을 가는 게 원칙이고 사원 중에 일부의 자만 업무 집행권자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원 아닌 자에게 업무 집행권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한 명 회사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럼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 내부 관계를 한 명 회사랑 똑같다, 준용한다 이렇게 됐으면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도 업무 집행자는 반드시 사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업무 그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리을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 대표자로 지정되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우리 상법 조문을 보면 유한 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권이랑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판례가 업무 집행권을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이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관이나 총주재 동의로 업무 집행권은 부여할 수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한테. 하지만 대표권은 부여할 수 없어. 정관이나 총주재 동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대표권은 부여할 수가 없어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했다. 무효예요. 무효. 여기서는 지금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11번, 요거는 4번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정관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이제 지문을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정관이라는 거는 설립 등기 전에 효력을 발생을 하죠.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설립 등기 전에 정관에다가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때 그때 효력을 발생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을 하죠. 자, 이거 언뜻 보면 근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해. 원칙하고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 근데 다르게 써놨으니까 근데 이거 내용은 틀렸어요. 12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보시죠. 5번
회사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액면 미달 발행, 이거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에요. 액면 미달 발행, 이거 요건도 세 가지 있는 거, 이거 강조를 했죠. 세 가지 요건 어떻게 되죠? 회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 두 번째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을 것, 그리고 세 번째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 요 세 가지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이제 주식가치 희석화에 의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동의하에 해야 되는 거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받도록 한 거다라는 거죠. 1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만 보시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이건 이 지문의 취지는 뭐예요? 지문의 취지. 지문의 뜻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근데 틀린 지문이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권 불소지 신고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정관으로 주권 불소지 신고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가 있고, 그런 규정을 둔 회사에서는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매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주권 불소지, 집중 투표, 원격 통신회의, 요거 세 개 있다는 거. 14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종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리을만 보시죠. 회사는 상환 주식을 상환할 때 그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다른 종류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상환 주식 상환, 금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현물 상환이 가능해요. 현물 상환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주고 상환 주식 받아다가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현물 상환이죠. 현물 상환 가능해요. 자, 그런데 현물 상환을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주식을 하는 걸 허용을 하면 전환 주식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전환 주식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주 많이 강조를 했죠. 15번, 요건 2번, 틀린 거 위주로 보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는 다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만 보게 되네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회사는 명의개설을 마치지 않은 영업 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죠? 명의개설을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 허용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2017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죠. 과거 판례는 이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현재 판례, 그러니까 2017년 전합 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판례, 요거에 따르면 안 되죠. 자, 과거의 판례하고 다른 점 두 가지 보면 회사가 이렇게 있죠. 갑이 을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는데 얘가 명의계산 안 해갖고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갑으로 등재가 돼 있다. 과거의 판례는 이 경우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취급해서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 줬을 때 회사가 면책되는가, 이 면책력과 관련해서 면책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배제되는 경우. 언제 배제된다 그랬어요? 과거의 판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주주로 취급했으면 이건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얘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거 명의계산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해. 이건 변경된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서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 주는 거,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봤어요. 편면적 구속설이었죠. 편면적 구속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변경이 된 거죠. 전합 판결에 의해서 면책력이 배제되는 거, 면책력 배제 없다,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설사 회사가 이미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이제 주주주의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얘를 주주로 인정을 해줘서 주주권 행사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명의개설을 필요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해 주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16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영업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 틀렸죠? 자 요거 우리 주식 양도 제한 관련해서 많은 걸 배우죠. 권리주 양도 제한, 뭐 주권 발행 중 주식 양도 제한, 뭐 그다음에 양도 제한의 합의, 뭐 여러 가지를 배우죠. 자기 주식 취득 제한. 자 이거 취득이 제한되는 게 많은데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취득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서 이 그림이 적용이 된다. 양도하면 안 되는 걸 양도를 했을 때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선 무효다. 회사와의 관계에선. 양수인이 회사한테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자, 요 그림이 다 통용이 된다 그랬죠? 요게 이제 권리주 양도 제한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죠. 회사가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승인해 준다 해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건너뛰고 18번 이건 3번 보시죠. 상법상 비상자 주식회사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주식 매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틀렸죠? 2개월 기산점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죠.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로부터죠.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었죠. 총회일로부터 22일. 요게 매수 청구 기간이다. 그리고 회사는 요 매수 청구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그 다음에 19번 보실까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주주권의 불통일 행사. 불통일 행사. 자, 이거 불통일 행사 하려면은 어떻게, 요건은 어떻게 되죠? 3일 전에 회사한테 불통일 행사한다는 뜻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요건을 갖추면 불통일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주가 불통일 행사에 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불통일 행사를 하려고 해도 회사는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 불통일 행사라는 건. 다만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다거나 기타와 같이 실질 주주가 다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이 경우는 불통일 행사 거부할 수 없다가 맞는 거지. 자, 20번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인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본금 10억 원이면 지금 소규모회사 아니에요. 뭐 세무사 시험 문제도 그렇고 소규모회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더라고. 뭐 헷갈리라는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니까 10억 원이면 소규모회사가 아니에요. 자, 2번 보시면은 이사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총회 종결하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정관에 의한 임기 연장이죠. 자, 이거는 뭐 책을 보면 목차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정관에 의한 임기 연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하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21번부터 자 21번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볼게요. 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죠. 이거 담보제공명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담보제공명령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결의 취소해소에서 공부를 했었죠. 취소해소에서 본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법원 뭐 이렇게 있고 결의 갑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법원이 이제 원고한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제공명령 여기에서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포인트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담보제공명령 이거는 이제 주주이사 감사 뭐 이렇게 있을 때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기타 해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의 취소해서에서 지금 이렇다는 거지. 결의 취소해서에는 원고 적격자가 주주이사 감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주주가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나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는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나 감사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때는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단지 주주 지위만 갖고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예, 그랬었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담보제공 명령은 회사에 청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청구를 할 때는 원고의 악의를 소명해야 된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죠.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특별히 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를 못했던 의결권 행사하지 못했던 주주가 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사나 감사 지위에만 있고 주주 지위가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이사 감사 지위에도 동시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감사 지위에 있지 않고 주주 지위에만 있는 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인 주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22번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기 이제 틀린 것이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틀렸죠?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다 이사들이에요.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사회 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다 이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사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사회 구성원이 돼요.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건 이사회 지위에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2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시죠.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한 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사 후보자의 수가 아니라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게 맞는 거죠. 이것도 강조했었지, 수업 시간에. 이거 이사 후보자 수로 아닙니다.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 수예요.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강조했던 게, 포인트 강조했던 게 다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 우리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조문을 물어보는데 그 조문에서 별로 그 포인트에 해당하지도 않는, 중요하지도 않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24번 주주 제한권 틀린 것은 4번 보시죠. 이사회는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건 틀렸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주주 제한의 내용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해야 되죠.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 사유 뭐 어떻게 되죠?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죠. 자, 정관 위반, 대통령령에 정한 거부 사유, 이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 25번 상법상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법정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5번 볼게요. 3번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틀렸죠?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무상 신주가 항상 발행이 되죠. 그래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거는 무상 신주 발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무상 신주 발행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요 원리를 설명을 했죠. 원리를. 대차 대조표, 여기 순자산단에서 여기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법정 준비금이 있다.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이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을 법정 준비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죠.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액면가는 이제 정관 변경하지 않는 한 고정돼 있고요. 자본금이 늘어나면, 요만큼이 늘어나면 발행 주식 총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를 발행해야지. 신주를. 주주들한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자본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나눈 수의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근데 그 수의 주식을 주주들한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발행을 해주죠. 5번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는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틀렸죠? 통상의 자본감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유출이 되죠. 유상감자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감사는 순자산 유출이 없죠. 자, 순자산 유출이 없기 때문에 그 결의 요건이 완화돼 있고 채권자 보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죠. 통상의 자본감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야 되는데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감사는 보통 결의로 충분하다.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상의 자본감사는 거쳐야 되지만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감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안 거쳐도 된다. 그랬었죠. 그 이유가 순자산 유출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건 강조했던 거죠, 이것도. 26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 5 볼게요. 1번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하는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틀렸죠? 감사는 1인 또는 수인으로 둘 수가 있어요. 수인을 둘 수도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수인의 감사를 뒀다 하더라도 회의체를 구성하진 않아요.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 3인 이상 있어야 되고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하죠. 하지만 감사는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3번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틀렸죠. 자회사의 감사는 자기 회사의 이사 지배인 상업사용인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할 수는 없죠. 피감 대상자, 감사 대상자의 지위를 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회사의 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죠.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를 감사하지는 않는다.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을 감사할 수는 없는 거다. 위에 있는 회사의 감사가 밑에 있는 회사의 이사를 감사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죠. 5번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는 거였죠. 자, 회사하고 이사 사이의 소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대표하는 게 원칙이다. 감사위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감사위원이 대표를 하고요. 회사하고 퇴임한 이사 사이에서의 소송에서는 그냥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요 얘기를 항상 했었죠. 회사하고 이사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 이사가 감사위원인 경우 그때 누가 회사를 대표하냐? 그럼 여기 이거랑 똑같이 감사위원이 대표하도록 하면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회사가 청구하든 상대방이 이사가 청구하든 법원에다가 회사 대표자 선정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정해준다 그랬죠. 그림들 다 수업 시간에 그렸던 건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23번, 이거 4번 보시죠.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신주권 증서를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권 증서가 아닌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주식청약, 신주 발행 시의 주식청약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주식청약서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주주권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하지 않고 신주주권 증서에 의해서 청약을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주권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신주주권 증서를 분실했을 때, 상실했을 때 그때는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 한다. 근데 신주주권 증서에 의해서 청약을 한 자가 나타나면 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주권 증서로서 청약을 해야지 주식 청약서로서 청약을 하면 안 돼요. 28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시죠. 집행임원 설치에서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틀렸죠.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둘 수 없다가 맞아요. 자,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막 강조를 많이 했었지. 요거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자주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시라고.
29번 상법상 액면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번 볼게요. 1번 재무제표는 이사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 배당은 이사의 결의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요것도 강조를 했었죠. 이익 배당 원칙적으로는 정기주총에서 한다. 다만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에서 하는 회사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했고, 주식 배당 얘기하면서 이거 강조를 했었죠.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사회에서 이익 배당 결정하는 회사에서는 주식 배당에 관한 결정 어디서 하느냐? 이사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하느냐? 그때도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부터 이제 주식 배당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거였는데 예전에 이익 배당 결의는 다 정기주총에서 할 때 그때 예전 법률 상법 구상법 주주총회 결의 그러니까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니까 주식 배당에 관한 결정도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상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사의 결의로 이익 배당하는 방법을 규정을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이 주식 배당에 관한 규정도 고쳤어야 됐어. 주식 배당에 관한 결정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한다. 다만 이익 배당에 관한 결정을 이사에서 하는 회사에서는 주식 배당에 관한 결정도 이사에서 한다. 이런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안 둬갖고 이익 배당에 관한 결정을 이사에서 하는 회사도 주식 배당에 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된다.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3번 주식 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 준비금이 감소한다. 틀렸죠?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하는 배당,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지 법정 준비금이 감소하진 않아요. 법정 준비금 감소시키면서 자본금 증가시키고 신주를 발행하는 거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죠. (30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5번 볼게요. 2번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 계획서에서 정해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 분할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자, 틀렸죠? 이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 거죠. 자, 우리 상법 회사의 구조 조정 5가지 보죠. 합병, 단순 분할, 분할 합병,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이 5가지를 보죠. 효력 발생 시기 주식 교환을 제외하고는 다 등기시죠. 등기시. 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주식 교환을 할 날, 그날이 효력 발생식인데 나머지는 다 등기시다. 이것도 이제 표 크게 그리면서 거기서 강조를 했던 거죠. 5번 분할합병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 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승계회사의 단독 소유가 된다. 자, 틀렸어요. 자, 요거는 강조까지는 안 했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분할합병이 무효가 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원상복구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장래후만 있기 때문에 분할합병 이후에 취득한 권리나 의무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뭐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는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쪼개지니까 분할합병했던 거를 분할합병 무효에서 해서 분할 무효가 되면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분할합병 이후에 뭉쳤던 회사에서 취득했던 권리와 의무는 쪼개진 두 개의 회사가 어떻게 나눠가느냐. 권리는 공유하고 의무는 연대해서 부담한다.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된다. 공동 소유 중에서도 공유가 된다. 이건 수업 시간에 별로 안 다뤘던 내용이죠.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은 뭐 다 정답은 아니에요, 보통은. 31번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 회사의 주주들에게 A 회사의 자기 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5번 A 회사가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 자, 요거는 합병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았죠.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틀려줘야지 뭐. 찍어주는 거지 뭐.
근데 찍어도 우리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긴 사람은 답을 찾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그래도 답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자본금이라는 거는 회사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거다. 그리고 회사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공시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본금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합병 당사 회사들은 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합병 당사 회사야. 그래서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 자본금을 얼마냐? 자기 주식이나 그러니까 신주하고 자기 주식만 발행하는 회사에서 합병 이후에 자본금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액면가만 정해지면 뭐 다 그냥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굳이 뭐 합병 계약에서 이걸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잖아. 액면가 정해주고 발행주식 총수 정해주고 뭐 하면은 정해지는 거지. 이거는 대충 감으로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안 다룬 건 맞아. 이거는 32번 요거는 2, 4번 볼게요. 상법상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B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 회사의 주식은 A 회사에게 이전된다. 틀렸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림 자주 그렸죠?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A 회사 주주 구성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B 회사가 주식 교환을 하기 전에 A 회사 주식을 일부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 세무 재산 이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B 회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A 회사로 이전되지 않아요. 자, 요 얘기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완전 자회사가 될 회사가 모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요 그림 그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은 A 회사로 이전된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4번 B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주식 교환 계약서를 승인한 후 B 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 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자, 틀렸죠? B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주식 교환 계약서를 승인한 후 B 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 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좀 그렇지 않죠? B 회사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잖아. B 회사 주식은 A 회사로 그냥 이전이 되는 거죠. A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거지. 주권이 무효가 되질 않죠. 아예. 뭐 언제 무효가 되느냐 뭐 이게 아니라 주권 무효가 되질 않죠. 아예. (33번) 환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그림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모회사 주식 일체를 자회사 주식 일체를 모회사한테 주고 모회사 주식 일체를 주식 신주나 자기 주식을 이전을 해준다. B회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결국 A 회사로 다 이전이 돼요. 33번 환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만 보시죠.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틀렸죠?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배서가 두 가지가 있죠. 무담보 배서하고 배서금지 배서. 무담보 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죠. 하지만 배서금지 배서를 한 자는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죠. 그 이후의 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죠.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죠. 34번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 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 환엄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틀렸죠? 이것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각각 발행, 배서, 인수, 그다음에 보증, 그다음에 수표, 지급 보증까지 그거 조건부 행위, 그다음에 일부 뭐 어쩌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나눠 갖고 했었죠. 변경해서 하는 거 나눠 갖고 표로 한번 정리를 했죠. 내용은 그렇게 되죠. 변경해서 인수를 했다. 변경해서 인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수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인수 거절을 이유로 한 상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변경 인수한 자는 변경된 문구에 따라서 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환화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시죠. 환화음의 소지는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나 수표의 소지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수표의 소지인도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뭐 수표 소지인 일부 지급, 이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그 표에서 정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내가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36번 환화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시죠. 발행인이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는 법정 기간 내 환화음의 지급 제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다. 자,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 한 두어 번 나왔던 거죠.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이건 되게 중요해 뭐 이러진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긴 다뤘던 거예요. 기출.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하면 말 그대로 지급 거절 증서 작성만 면제가 돼요.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이 면제이 됐다 하더라도 상환청구권 보존하려면은 지급 제시는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통지 절차. 통지 절차 이거는 상환청구권 보존하고는 상관이 없는 절차죠. 이건 상환 의무자한테 상환 의무 이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별도로 상환청구권 보존과 별도로 하는 절차죠. (37번) 수표법상 수표의 보증 또는 지급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요거는 아까 표 정리했다는 거, 수표의 일부 지급, 이거는 표에 정리한 게 아니라 일부 지급 보증, 요게 이제 표에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거 하면서 이거 학설 대립되기 때문에 이건 뭐 몰라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 지문에 해당해서 나왔네요.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정답 지문으로 나오니까 조금 미안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설 대립 때 있는 부분이야. 2번. 수표의 지급 보증인은 수표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지급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일부 지급 보증 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수업 시간에 그 표 정리하면서 내가 쓰긴 썼어. 그랬는데 이 학설 대립되니까 보지 말라 그랬던 건데, 통설은 전부 지급한 걸로 봐요. 근데 이 소수설은 이거 무효라고 봐. 그러니까 뭐 통설에 의하든 소설에 의하든 뭐 틀린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거의 정오를 판단하려면 학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출제자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드네. 38번 수표법은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뭐 등본, 요게 답이죠. 자, 요거 등본과 복본, 이거에서는 등본과 복본,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환화음의 경우에는 복본, 등본 다 인정이 된다. 약속어음은 등본만 인정된다. 수표는 복본만 인정된다. 요것만 알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만 알면 이거 답 찾을 수가 있죠. 수표의 등본은 인정되지 않아요. 수표는 복본만 인정돼요. 39번 다음 사례에서 어음의 원인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번 볼게요. 이건 뭐 사례 문제니까 써야겠네. A는 2023년 1월 5일 B로부터 외상으로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A가 B로부터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500만 원을 2023년 2월 6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금은 이제 23년 1월 5일이고요. 이 계약은 2월 26일 2월 6일이네요. 26일이 아니라 2월 6일 지급하기로 했다. 변제기. 이와 동시에 A는 X가 발행한 약속어음, X가 이제 발행을 했던 거죠. 얘가 이제 A한테 바로 발행을 했는지 아니면 유통되다가 A가 취득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X가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발행한 어음을 배설을 해줬다는 거죠. 만기가 2월 6일이나요. 변제기이기도 하고 만기이기도 하네요. 어음 금액 500만 원이고요. 어음 금액도 500만 원짜리. A와 B 간의 어음 수수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 자, 이거 1번, 3번 보도록 하죠. 1번, A는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B에게 배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러니까 원인 채무 지급과 관련해서 어음이 수수됐을 때, 발행을 했든 배설했든 어쨌든 어음이 수수됐을 때 지급 목적이 뭐냐, 수수 목적이 뭐냐? 수수 목적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원인 채무 지급에 가름하여,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셋 중에 하나죠. 자, 가름하여인지 위하여인지 담보하여인지 이거 결정하는 그 원칙적인 기준은 뭐죠? 원칙적인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예요. 당사자가 이거 가름하여다라고 하면 가름하여인 거고 위하여다라고 하면 위한 거고 당사자의 약정이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 간의 약정이 불분명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로 본다. 가름하여는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럼 위하여인지 담보하기 위하여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원인 관계상의 채무자하고 어음 관계상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하여로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죠. 원인 관계상의 채무자는 지금 A고 어음 관계상의 채무자는 X잖아요. 그 주채무자를 말하는 거지. 주채무자가 X잖아. 이게 다르죠? 그러한 경우에는 위하여로 추정을 한다. 담보하기 위하여로 추정한다 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 3번 23년 2월 5일 부자재 매매 계약이 취소된다면 A와 B 사이의 어음 관계는 소멸한다. A와 B 사이의 어음 관계 소멸하지 않죠. 어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2월 5일 날 요 계약이 해제됐으면은 법률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음은 살아있는 거고 A가 B한테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 요 500만 원 지급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서 지금 어음을 준 건데 요 채무가 없어졌으면 얘가 어음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어음 관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40번 환암 또는 수표인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죠. 환암의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그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책임을 면한다. 자, 틀렸죠. 이거 선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죠. 선의 지급. 지급 부분에서는 요거 하나 중요하다 그랬죠. 지급 부분은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되는데 요거 하나는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라고 했죠. 선의 지급의 면책. 자, 선의 지급 면책은 어떻게 되죠? 자, 지급인의 경우 만기에 지급을 할 때는 어음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권리자, 어음이든 수표든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으면 면책이 된다는 거죠. 배서가 기본적으로 면책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기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면책이 되지 않죠. 사기나 중과실 이건 뭐죠? 사기. 왜 악이나 중과실이 아니고 사기나 중과실이죠? 사기라는 게 뭐지? 사기라는 거는 지급인이 그 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더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까지 있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사기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기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해야 되는 맞다는 거죠. 자,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